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주간 토목 소식 12월 14일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KSC 스마트 위클입니다. 탑스토리는 우리나라 해상폭력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우리나라 해상폭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과총이죠. 과총에서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자, 이때 대한토목학회가 주관사로 참여를 했고, 나머지 신재생 학회,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에너지법학회, 한국풍력에너지학회들이 공동 주관을 했었죠. 그래서 굵직한 제목을 보면 국내 풍력시장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특히 해상특별법 이 논의가 지연되고 전력계통 애로 해소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발표가 되고 토론이 되었었습니다. 사실상 해상풍력이 시작된 지는 꽤 됐는데 실증 단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막 된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다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고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리고 바다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여기도 나오긴 하는데 개통이죠. 전기를 만들어도 어디로 끌고 와서 어디다가 붙여서 공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자, 그래서 요 뉴스가 탑 스토리였고요. 자, 두 번째는 학회 소식입니다. 학회 소식은 첫 번째가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시대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일본 상하수도 시설 전문가 초청 특강 간연회입니다. 사실상 기후 위기에서 이 하수도, 상하수도, 특히 위기 쪽으로 말하자면 이제 하수도가 되겠죠. 이 하수도 정책에 대해서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이 열리는 겁니다. 요거는 시설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교수님이 이제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날짜는 12월 21일 목요일 날 학회 대회의실에서 지하 1층에 있죠. 열리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요 링크만 타고 가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분이시다 보니까 통역을 하는데 동시 통역 그 기계 장비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순차 통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토론도 마찬가지로 순차 통역 방식으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회원 로그인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고정식 해상풍력 구조물 통합 하중 해석 온라인 무료 강좌입니다. 요거는 우리 해상풍력 구조물에서 이제 그 터빈은 당연히 블레이드 터빈 이쪽은 이제 기계 쪽에서 하고 원래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기둥이죠. 기둥 부분도 원래 외국에서는 토목 쪽에 할 거는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 위에 부분 거기까지 기둥까지는 기계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결국은 기초죠. 기초 쪽을 토목 쪽에서 하는 걸로 많이 이제 세팅이 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요번 새 강좌는 해상풍력 해양 플랜트 위원회 지강습 교수님이 진행을 할 거고요. 국내에서 개발된 해상풍력 통합 하중 해석 프로그램 엑스윈드를 사용해서 고정식 자켓, OWE 지지 구조를 해석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무료 강좌한다고 합니다. 같은 날이네요. 12월 22일 날 있을 거고, 요거는 전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해석 프로그램 엑스윈드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라이센스를 지급하고 라이센스를 배포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해상풍력 기초 해석이 사실상 바람과 그죠? 그다음에 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이건 자기 자중이나 이런 거는 크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상에 설치하는 해상 도량에서의 주탑, 기초 이런 거하고 상대가 안 되게 상당히 가볍긴 하죠. 자기 자중 자체는. 그죠? 자중이 가벼운 대신에 바람과 파도가 주지배 하중이 되고 요 자체가 또 특징이
엔바이러먼트 로드라는 거예요. 환경 하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최대치, 둘 다 최대치가 있어요. 바람도 최대치가 있고 최대 풍속 뭐 그래갖고 최대 하중도 있고, 파도도 마찬가지로 최대 파고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에 버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징이 변화 하중이죠. 바람도 뭐 어, 최대 하중이 어느 날 왔다가 뭐 계속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파도도 마찬가지로 최대 파고로 설계를 하긴 하는데, 정적 하중으로.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큰 파도가 오고 매일 파도가 수백 수천 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죠? 피로. 자중이 가벼운 대신에 바람과 파도가 끊임없이 계속 오기 때문에 결국 피로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피로.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통합 하중 해석, 해상 풍력 통합 하중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 엑스윈도에서 이 바람의 크기나 횟수, 뭐 이런 반복, 피로 관련한, 피로에서는 그죠? 크기와 n, 횟수가 중요하죠. 몇 번이 오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지원하는 걸 것으로 보입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사이언스입니다. 자, 스위스 도로옹벽의 수직형 PV 모듈 설치. 자, 아까 해상 풍력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은 그 앞으로 건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결국 건설을 해야겠죠. 하다못해 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고 해도 땅에다 정착시키고 뭐 건물에다 정착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어, 건설이죠. 토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위스에서 도로 옹벽에다가 수직형 PV 모듈을 설치했다. 뭐 공간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으면 다 설치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최대한 얻으려고 하는 게 이제 태양광 산업의 아마 목표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아이디어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무튼 뭐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이런 태양광, 또는 뭐 풍력, 기타 등등 재생에너지 쪽을 많이 적용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언스 두 번째는 지상에 고정된 풍력 발전기 보란 듯 연띠. 야,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면은, 자, 뭐 이것도 결국은 또 에너지 얘기네요, 그죠? 지상에 고정된 풍력 발전기 보란 듯. 지상에 고정된 풍력 발전기보다 이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연을 띄워서 전기를 만든다. 아, 이게 아마 어렸을 때 연을 날려보신 분들은 이게, 그죠? 릴이죠, 릴. 이걸 풀면 얘가 쫙, 바람 때문에 얘가 쫙 풀리면서 얘가 돌아가잖아요. 뭐라 그러나요? 그 원래라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돌리는 거. 그걸 잡고 있으면 쫙 연이 날아가면서, 그죠? 얘가 막 풀리면서 돌아가잖아요. 그걸로 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계속 무한정 풀 수는 없으니까 감았다 풀었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기계가. 그래서 감을 때 그러면 이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를 써가지고 당겨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전기가 소모가 될 텐데, 그래서 별로 효율이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풀었을 때에 40kW, 풀 때는 40kW가 발전이 되고, 감을 때는 10kW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하면 여기 나오네요. 최대 40kW가 전기가 발생하고, 또 감아야 되잖아요. 연줄을 감을 때는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10kW 전기가 소모된다는 거죠.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자동으로 자기가. 그래서 이 크기가 꽤 크다는군요. 60m 제곱, 그죠? 꽤 큰 거죠. 뭐 조그만 소형 아파트 정도의 크 8에 64, 그죠? 8 곱하기 8, 8m 곱하기 8m 크기 정도의 그 연이라는 얘기죠. 이게 신기한 게 이걸 처음에 띄울 때 8 곱하기 8 크기의 연을 처음에 띄울 때 어떻게 띄우나. 물론 뭐 바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적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신기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검증위에서 LK99 상온 초전도체 아니다. 근데 이게 백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 연구기관이 모인 검증위원회에서 이걸 검증 백서를 공개하고 이제 활동을 종료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뭐 알고 보니까 초전도체라는 걸 우리가 별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초전도체가 뭐라는 걸 알고, 이게 대단한
그라는 걸 알게 되긴 했지만 이 검증위원회의 결론은 아니다. 그냥 부도치였다. 저항 큰 부도치였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마무리가 돼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복지입니다. 서산공항 건설 본궤도. 서산공항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산공항 사업이 2028년 준공 예상이다. 생각보다 공항 프로젝트가 여기저기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새만금 공항은 잼버리 행사 실패로 물밑으로 다시 들어갔죠. 통기 제출까지 했다가. 하지만 지금 뭐 가덕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공항, 그다음에 대구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서산공항도 있네요. 서산공항 2028년 준공 예상이다. 이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고, 지금 현재는 충남도와 소산시가 재기획 연구 용역을 마치고 이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고 하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2024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2026년에 착공해서 2028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는데 생각보다 적게 걸리네요. 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건설 사고 사망자 절반 50억 이하의 현장에서 발생. 이 얘기는 이제 뭐 해마다 연말에 이제 그 사고 그런 것들이 집계가 돼서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겠죠. 최근 3년간 건설 사망자 절반은 공사 금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공사비가 적은 금액의 작은 건설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안전관리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영향이 있겠죠. 2020년 이후 전체 건설 현장 사망자 사고 건수는 줄었는데 사망 사고 건수는 줄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 건수는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달 7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건설업 사망사고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일어난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작년까지 거네요. 올해 거는 아직 안 끝나서 포함이 안 된다고 해요. 건설사 그러니까 20, 21, 22까지 3년 동안 739명이 집계가 됐고 약 48%가 5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대부분이 건축공사가 아닐까 싶네요. 50억 미만의 그 사업장이. 그 다음에 사고 원인은 대부분 다 떨어짐, 뭐 깔림이 두 개 합하면 거의 70%가 되네요. 그 다음에 물체 맞음, 뭐 이런 것들이 거의 7, 80% 차지하네요. 78%. 이들 모두 작업자의 단순 과실이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작업자 개개인이 조심을 하는 거죠. 어떤 안전이 문화가 돼야지 이렇게 제도로 뭐 처벌하고 그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서류 간소화 심의 기간도 3일 단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뭐 기술형 입찰이라는 게 뭐 턴키, 뭐 대안, 대안 있죠. 뭐 그런 것들 다 통틀었는데 서류를 간소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건설기술진흥법 업무 운영 규정을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늘 22일까지 행정 예고를 한다고 이제 10일 밝혔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러니까 이런 간소화하고 이런 이유가 요즘 뭐냐면 기술형 입찰이 요즘에 경쟁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유찰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는 뭐 입찰이 성립이 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걸 연구를 했나 보죠. 그래갖고 서류를 간소화 시켜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문제는 서류 때문에 그 입찰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예요? 공사비죠, 공사비. 문제는 공사비죠. 공사비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발주를 하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지 맞아. 남는 게 없는 딱 실행 짜보면 뭐 100%가 넘고 그러는데 입찰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공사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일단 서류를 간소화했다. 요거로는 좀 부족할 거는 같죠.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건설 수주액 4년 연속 300억 달러 넘을 듯.
그 얘기는 이제 뭐 300억 달러가 뭐 예전에 비해서 많지는 않죠. 최대 뭐 한 700억인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한참 뭐 브랜드 쪽에서 막 출혈 경쟁하고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해외건설협회에 따르자면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말까지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277억 40 4천만 달러 수주한 것은 다 전년 동기 수주액보다 뭐 10억 달러 더 많은 거네요. 그래서 4년 동안 동기 대비 해외 수주액 비교를 보면 2019년에 180억, 그다음에 2020년에 304억, 2021년에 212억, 그다음에 2022년에 268억. 요거는 아마 그죠? 여기 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올수업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겠죠. 아무튼 올해는 뭐 300억 달러를 어, 넘을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여기가 되게 의아했는데, 자 전체 공종별로 보면은 산업 설비가 120억 달러로 한 43% 차지했단 말이에요. 플랜트 얘기하는 거죠, 플랜트. 그다음에 건축이 114억 달러, 오, 114억, 41%. 전기가 6점, 토목이 전기보다 적은 5.6%, 15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이게 좀 뭔가 15억 달러면은 1조 뭐 한 7, 8천 7천억 정도 되려나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되게 의외였습니다. 토목이 이렇게 적은 금액을 차지한 건지. 자, 다음은 이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하노이시 1.5km 도로 알박기. 참 어느 나라에나 알박기는 이제 걸칫거리인데,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정도예요. 이렇게 알박기가 돼 있는데 양쪽에 도로를 시공을 했어. 부상도 안 끝났는데 공사를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신기하게. 이 베트남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나? 여기 보면은 아무튼 이 거주자들이 토지 보상에 불만이 있어갖고 어, 동의하지 않아서. 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뭐 국가가 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소위 희생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의외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의외인 그런 해외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7층, 미국인데 7층 건물이 이제 붕괴했다는 소식인데요. 보면 되게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상당히 오래된,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된 뭐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 코너부가 이렇게 그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 검색을 해서 보면 이미지만 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벽이 이렇게 다행히 슬라브는 이렇게 목조처럼 보이죠. 목조처럼 보이고. 아무튼 이게 붕괴가 됐는데 일단은 사망자는 다행히 없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아마도 조적이었지 않았을까. 뭐 철근 이런 것도 안 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사진만 있는 기사인가 보네요. 꽤 오래된, 거의 10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른 기사를 읽어봤을 때 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었고. 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하이 스피드 레일. 이거 제목이 잘못됐는데 이거 지금 교량 워싱턴 브릿지인데 크리티컬 페일리어. 야, 이게 교량이 상당히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 클로즈, 워싱턴 브릿지가 닫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어, 교통 통제를 해버린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브릿지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워싱턴 브릿지인가 싶어서 봤더니 어디가 로드뷰를 좀 보려고 봤더니 그 워싱턴 브릿지가 아니죠. 우리 조지 워싱턴 브릿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롯데가 끊어졌다 그러는데 요거 그 기사를 보면은 이게 약간 타이다운 시스템인가 봐요. 그러니까 부발력이 있어서 그걸 부발력을 잡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끊어졌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중요하죠. 그런 받침 관련한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건데 보면은 아치교 겉에 보기 아치교 같은데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약간 스틸 같죠. 이렇게 버더들이 있고 여기 어디에 이제 그 저런 로트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위치를 찾아봤더니 이제 요 위치거든요. 요게 지금 요 위치인데,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도 전혀 다른 주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 뉴욕인데 아마 여기 어디가 조지 워싱턴 브릿지인가? 여기네. 조지 워싱턴 브릿지 여기죠. 그래서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이 근처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보이죠. 그리고 아까 그 워싱턴 브릿지는 아까 어디 있었죠? 다시 여기 있는 거. 요 워싱턴 브릿지는 모양 자체도 조지 워싱턴 브릿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아치교 이렇게 쭉 얘도 꽤 오래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다는 뉴스고요. 뭐 미국은 그 교량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나라로 유명하죠. 워낙 오래된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 6.25 때 뭐 그전에 교량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6.25 때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교량을 짓고 그죠? 산업이 발전하면서부터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불과 그 오래된 교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미국은 뭐 자국에서 전쟁한 게 거의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다리들도 많죠. 그다음에 최신 소식입니다. 엔지니어링 협회, 그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 뭐 VE 검토위원 공개 모집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이런 국토부 채널에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K건설품 해외 일자리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에, 이렇게 누적액이 뭐 3천억 불인가 보네요. 건설 인프라 있다 해외 원팀 코리아 뭐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뭐 해외 건설 협회를 또 국토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허밍순 뭔가 새롭게 뭐가 나오나 보네요. 자, 그다음에 건설연구원에서 이제 요게 아마 우리 그 스마트 위클에도 나갔던 내용이죠. 어, 겨울철에 콘크리트 양생하는 기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좀 재밌게 뭐 기술들을 소개하는 그런 이게 뭐였냐면 저기죠. 콘크리트 그 양생을 할 때 위에서 덮어서 그 열이 손실되는 거를 이제 방지하는 여기 아마 그래서 아마 전기담요 얘기 나왔을 걸요 아마. 자, 그래서 아무튼 기술을 재밌게 소개하는 그런 뭐 코너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봇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로봇을 이제 발표했는데 옵티머스 이번에 젠2 해갖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얘가 처음에 이거 나왔지만 처음에 범블비라는 걸로 2022년에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엄청 발전을 한 거죠. 손의 움직임이 진짜 자유롭고 걸음걸이도 옛날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스쿼트도 하고 이제 중심을 얼마나 잘 잡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손의 움직임이 자 이렇게 손가락 끝에 그 센서가 있나 봐요. 압력을 감지하는 정교하게 달걀을 잡아서 이렇게 찜기에다 올려놓는 이런 나와죠. 야, 이 일론 머스크의 지금 목표는 얘를 2만 달러 왔다 갔다 할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뭐 2,500만 원? 일반 차 웬만한 차보다 훨씬 싼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양산 체계를 갖춰서 그 정도의 금액으로 이게 판매가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테슬라 얼마 전에 또 공개했었죠. 사이버트럭 공장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장면이 공개가 됐죠. 참 놀라운 속도로 로봇
발전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물인식 기능, 그죠? 자율주행,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워낙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로봇이 그 기술을, 이 로봇에 그 기술이 적용돼서 작동을 한다면 꽤 강력한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위클리는 마치고요. 제가 트위터에 트윗을 했던, 요즘 X로 바뀌었죠. X에 게시를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일 이후 거니까 12월 7일 이후에 올라온 걸 보면은 요게 지금 가덕 신공항 얘기거든요. 자, 엑스포 유치 실패했으니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백지화야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나 보네요. 혈세 낭비의 현저성 없다 지적했는데, 이게 참 국가의 그런 그 인프라는 뭐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내다보고 만드는, 1000년 넘긴가요? 아무튼 몇백 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는 사업인데, 뭐 이렇게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하죠. 어차피 사실상 그 2030년 거를, 2030년 엑스포를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2029년에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하려고 했다는 것 같은데, 평기 방식으로 진행하면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는 2036년, 2035년 에 가능하다고 그랬었는데, 그걸 통키로 하면 6년 정도 앞당겨서 2029년에 개항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29년이면 뭐 올해는 더 갔고, 그죠? 2024년이면 거의 5년 4년 5년 만에 한다는 건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교량은 좀 애매합니다. 뒤집는 순간 세계 최초가 됐다. 새만금 기출은 초승달 다리 정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토목 건축 기술 대상 여기 있어요. 토목 건축 기술 대상 19회. 이건 이제 매일경제 신문사가 운영하는 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 이제 아치하고 반대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에 있는 교량이거든. 근데 걔는 그 교량은 아직 시공이 안 됐어요. 계획은 아마 이 교량이 설계를 했을 때 이미 계획이 돼 있어서, 저도 이 형상 보고 그 교량인데 약간 아랍적이었던 것 같아요. 찾아볼까요? 어디? 자, 이 아까 그 교량의 그 형상하고 상당히 비슷한 교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공이 안 됐는데 이 교량이죠, 이 교량. 그죠?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게? 이티하드? 그렇지? 그, 이 모양하고 똑같죠? 아까 그거하고.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데 좀 달라요. 왜냐면 얘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만 교각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아직 시공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시공이 안 됐고. 그러니까 케이블 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얘는 상당히 길어 보이죠. 그리고 얘는 여기 교각 있죠? 중간에. 이걸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장지간으로 뽑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 교각을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형상 자체는 이렇게 기울어진 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고, 케이블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걸려 있는 것도 똑같은데, 아무튼 여기서는 최초라고, 세계 최초라고 했지만 시공은 세계 최초 맞죠? 근데 설계는 최초는 이런 형상이 최초는 아니었단 얘기죠. 자, 그 다음에 MB처럼 물그릇 키워. 이 얘기는 댐을 환경부가 이제 댐 건설을 좀 많이 추진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보고에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댐을 많이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좁은 지역 폭우 집중돼 있어 갖고 이 댐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댐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환경부가 이제 수자원공사나 물관리를 이제 물관리 통합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면서, 환경부가 물관리를 하면서, 좀 옛날에는 환경부가 규제 기관이었고 국토부가 이제 댐을 추진하고 그랬는데, 이제 복잡해졌죠.
관계가 내부에서 한쪽에서 환경을 지켜야 되고 한쪽에서는 또 어, 물을 관리해야 되니까 다 환경이긴 하죠. 이제 그런 물 관리 정책 자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댐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사도 되게 요 기사도 좀 신기했는데 이거 선진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이게 2023년을 빛낸 건축사 사무소인데 선진 엔지니어링 토목 설계 회사거든요. 그런데 해외 설계 최고 전문 기업 우뚝 이슬람아바드 IT 파크 빌딩 설계 CM 수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외였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게 회사 이름이 선진 엔지니어링 앤 아키텍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저기도 그 한글 이름도 선진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이렇게 되고요. 건축사 사무소는 법적으로 건축사 사무소라는 이름을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 이상하죠. 그래갖고 우리 토목 설계 회사 중에서 몇 개가 뒤에 건축을 같이 건축 사업을 같이 하는 그 회사들이 뒤에 건축사 사무소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진이 해외 사업, 건축 해외 사업이 상당히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뭐 해외에서는 뭐 이렇게 물론 뭐 건축 전문 회사, 토목 전문 회사도 있긴 하지만 엔지니어링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외국에서는 그냥 그 시빌 엔지니어가 같이 건물 설계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합이 돼 있어서 엔지니어링 회사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건물도 설계하고 뭐 교량도 설계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설계하고 이렇게 사업 부서가 한 회사에 이렇게 인프라하고 빌딩 뭐 이게 다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나중에 성장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엔 요 뉴스는 달에다가 인도가 달에 무인 우주선을 보냈죠. 그래고 로봇이 착륙을 해서 뭐 조사를 해갖고 보내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때 찬드라얀 3호였었는데 추진 모듈이 지구에 돌아왔다. 요 제목만 보고 와 지구로 다시 돌아왔다? 추진체를?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다시 착륙하는 거 재사용하고 뭐 이런 건 줄 알고 봤더니 지구 궤도에 재배치. 그 지구 궤도에 재배치했다가 다시 이걸 쓸 수 있나 봐요. 도킹을 시키는 거죠. 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도킹을 해갖고 다시 이제 뭘 하고 이런 거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상으로 착륙한 줄 알고 와 이런 기술이 인도한테도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건 아니고 지구 궤도에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재사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추진 모듈은 남아 있는 연료로 운행하며 향후 달에서 지구로 달 시료를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추진체를 다시 사용해서 뭔가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는 요 기사인데요. 유럽은 친환경 돕는 히트펌프 열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유럽이 난방을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로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차단됐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전기로 난방을 하는 이런 히트펌프가 엄청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난방 방법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온돌에 물을 데피는 거고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는 공기를 데피는 거죠. 우리 에어컨처럼 여름에 에어컨 공기를 차갑게 하는 것처럼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 갖고 하는 건데 저희 사무실에도 사실상 이런 히트펌프 같은 걸로 돼 있거든요. 냉난방이 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비싸대요. 왜냐하면 아마 히트펌프 자체가 공기를 데피는 데는 효율적인데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 봐요. 여기를 이렇게 물을 데피는 거에는. 그래서 물을 데피는데 보일러 자체가 많이 비싼가 봐요. 일반 보일러보다. 7개가 거의 싼 700만 원 정도 한 비용 탓이다. 이렇게 되는데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걸 하면 뭐또 저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기사는 이제 요겁니다. 기후 위기로는 선전선동 실존적 위협 아니야. 세계적 석학기 입을 열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대기 과학 분야 세계적 석학 중 한 명인 리처드 린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명예 교수가 기후 변화가 실존적 위협이라는 주장은 모두 선정과 선동에 비롯된 것이라고 일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뭐 TV에 출연하고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대세의 상승기다. 그죠? 그 지구가 처음부터 이 기온으로 계속 유지된 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빙하기도 있다가
더워질 때도 있었겠죠. 뭐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이 탄소를 화석연료를 쓰면서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우리한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걸 보면은 이거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아무튼 상당한 수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과학자들은 정치가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또 기후 위기가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진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정도는 흥미롭게 볼 만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뉴스는 2,100억 투입된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보강공사 준공했다는 소식이네요. 2017년 11월부터 시작이 돼서 방파제의 높이를 4.5m에서 6m, 6.5m까지 올리고 파도를 막아주는 블록을 보강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토목 공정 중에 이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이런 시설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강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하수도 시스템, 하천, 그죠? 비가 많이 오고 뭐 해수면이 상승하고 뭐 그러면 또 이런 항만 관련한 사업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더 보강 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서해안 수도권 동남부 고속철도 잇는다. 요거는 뭐냐면 장항선 경부고속선 6.9km 연결한다. 환승 없이 수서역까지 65분 전망. 여기 이제 요게 수서에서 SRT죠, SRT.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오송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죠. 호남하고 경부하고. 근데 여기 요걸 갖다 붙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서해안선이 뭐 대곡 소사, 그다음에 소사 원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홍성에서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를 연결한다는 얘기죠. 장항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연결해서 수서 SRT와 연결한다는 얘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내년부터 LH 입찰 건설 로봇 배점 신설한다. 야, 이거 참 건설 로봇을 쓴다고 해가지고 배점, 가점을 준다? 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건설 로봇을 쓴다고 해서 더 품질이 좋아지는 건가? 이런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주처들이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입한 거거든요. 야, 로봇을 써서 시공해. 뭐 이런 식으로 개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자연스럽게 로봇을 쓰니까 그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해갖고 그 생산성 높인 걸로 경쟁력이 생겨서 그 회사들이 어, 수주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야, 로봇을 쓰면 가점을 줄게. 그럼 로봇을 억지로 막 쓰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우리 그 대한민국의 건설업의 분위기입니다. 현재 공공사업 특히 이제 발주처들이 공공인 경우에 그런 제도로 로봇을 적극 활용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거 가점을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장단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뉴스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2024년 착공입니다. 요거 얼마 전에 뭐 입찰을 다 봐가지고 업체들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선키로 시행했고 이제 모두 업체가 정해져서 실설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 뉴스가 매일경제에서 아까 뭐 토목 부문 해외 토목시설 최우수상 이렇게 갖고 아까 매일경제에서 이제 그 건설 관련한 토목 건축 기술 대상이라고 했네. 여기서 이 교량을 탄자니아 건설한 뉴 셀린더 교량이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제목이 진짜 마음에 안 들죠. GS건설 탄자니아의 뉴 셀린더 교량 탄자니아 최대 경제 도시에 탄자니아 최대 경제 도시의 새로운 건축 상징물. 이게 무슨 건축 상징물이에요? 토목 교량 토목에서 놓은 건데 왜 건축 상징물이라고 이렇게 한 건지 참 그냥 새로운 상징물로 하면 되지 왜 또 건축이라는 말로 쓸까요? 자, 아무튼 이 건축, 토목 용어가 한국에서는 좀 상당히 이상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건축. 이게 일본도 건축이라고 쓰고 이제 한국도 건축이라고 쓰는데 일본 애들이 처음에 건축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그죠? 사실상 건축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건설이에요, 건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이 건축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건물 짓는 게 건축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건축사,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건축사. 일본의 잔재인 거죠. 건축사.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이라는 건축물이라는 단어는 건물을 곧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축 상징물 그러면 이게 잘못된 용어죠. 이게 건물은 아니잖아 이게. 건물 아니거든요. 건축물, 그죠? 건축물. 이게 용어가 그러니까 일반 용어를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말 자체는 건설이란 말인데 컨스트럭션에 해당하는 건데 이 법에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는 단어는 건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헷갈려서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그 건축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근로자 임금 등 85억 체불한 토목 설계 업체 대표 구성. 누구나 다 아는 업체입니다. P 업체. P 엔지니어링. 그죠?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구속됐다는 얘기죠. 85억을 체불한 토목 설계 이사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당연히 아마 퇴직금을 그 요즘에는 웬만한 회사들은 다 퇴직연금 하잖아요. 외부 금융기관에 다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해놓는데 아마 여기는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작년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다가 올해 1월부터 퇴직자에게 임금까지 올해 1월부터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는 85억 원이 넘는 수준의 체불을 하게. 이게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금액을 제시했다고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쪽에서 포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그 엔지니어링 회사가 사실상 그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그 수입은 그러니까 지출은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수입은 공공이잖아요. 공공. 다 현금입니다. 어음 뭐 요즘엔 다 어음 다른 데도 어음 별로 없지만 현금. 이거는 기성 명확하게 딱 자기가 소유한 금액이 있으면 기성이 명확하게 언제 들어온다 알 수 있거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직원 숫자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캐시플로우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비교적. 그래서 언제 내가 그 통장잔고가 없어진다 이런 걸 거의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당연히 이제 인건비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 수입 자체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인건비 나가는 거 조절하면서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잘못된 거죠. 사실상 우리가 뭐 큰 설계사가 망한 것만 해도 사무, 그다음에 사무기술단, 의대기술단, 그다음에 청석, 동호 그런 회사들이 있었고 뭐 작은 회사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죠. 큰 회사, 큰 규모. 여기에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들어간 P 엔지니어링 참 안타깝습니다. 예. 상당히 이 회사도 한 30년 됐을걸요. 30년 회사인데 이제 곧 파산을 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직된 조직 문화가 한몫했다고. 이게 공무원 시험이 역대급으로 최저의 44년 만에 그죠? 최고 공채 경쟁률이 44년 만에 가장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경직된 조직 문화가 한몫했다. 사실상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뭐 사실상 한번 들어오면 퇴직이 거의 없고 거의 같은 조직 안에서 물론 발령 받으면 되긴 하는데 그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지가 않죠 사실상. 작년인가 언제 그 구급 공무원이 뭐 또 상당히 그 경쟁률이 낮았다는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7급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아무튼 다른 신문 기사를 또 보면은 뭐 최근에는 공무원보다 뭐 대기업을 선호한다. 왜? 급여가 많으니까. 약간 뭐 그런 옛날에 안정적인 거를 또 추구한다고 공무원을 선호했었는데 뭐 이제 안 거죠. 뭐 부모님 세대가 이제 공무원을 많이 추천했겠죠. 야 보니까 공무원이 최고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부모들 세대와 달리 또 연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MZ 세대들은 또 이렇게 문화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 조직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이미지가, 그 보는 시각이 이제 많이 바뀌고 해서 사실 여기도 나오죠. 지난해 보수 민간 대비 83% 그렇죠. 옛날에는 월급은 적어도 뭐 연금도 많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이제 퍼진 모양이죠. 아무튼 돌고 돕니다. 인기라는 게 뭐 한쪽으로 이쪽에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간 토목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